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8인 2023년 집값전망 2-2편. 네, 저번 시간에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그리고 엘리엇 TV, 그리고 아포유님까지 4명을 소개드렸고, 오늘은 박원갑 위원님, 그리고 송사무장, 그리고 김재경 소장, 그리고 부경꾼 박진규님까지 이렇게 4분의 집값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지금은 주택시장의 빙하기 초입이다. 대세 상승은 끝났지만 대세 하락이 갈지는 잘 모르겠다. 몇몇 전문가들이 이 빙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대세 하락의 초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중립적인 표현인데 이 빙하기가 끝나고 대세 상승이 올지 대세 하락이 올지 약간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빙하기는 또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이 없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사무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 21년 10월에는 2195건이었는데 지금 2022년 10월 85건, 지금 원래 거래량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김재경 소장님은 지금 집값 하락이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강남의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아파트가 64억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사는 부자들은 바보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부경꾼 박진규님, 부동산이 하락된다고 한 것은 올해 초부터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올해 4월까지 하락된다는 걸 믿지 않고 비싸게 사왔다고 합니다. 뭐 기사에서나 뭐 통계에서나 하락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지만 사람들은 4월까지는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비싸게 샀다는 거는 이 부경구 박진규님은 경매인이기 때문에 경매로 좀 비싸게 샀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서 박원갑 위원님, 08년 전국 미분양이 16만 건이었다. 꽤 많은 수치죠. 금융위기 때. 그리고 22년 올해 전국 미분양이 2.7만 건이다. 08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미분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예고된 게 서울에는 그렇게 많이 없죠. 특히. 따라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사무장님, 지금 MMF와 정기예금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정기예금을 많이 들고 있죠, 사람들이. 정기예금이 기존에 3.8조에서 32.5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MMF는 일주일 새 127조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한 30조 안 되게 증가를 했는데 MMF는 일주일 만에 127조가 증가했다. 유입이 들어갔다. 이 MMF가 훨씬 많은 수치죠. 이 MMF는 이 정기예금과 달리 하루면 뺄 수 있죠. 그래서 이익이 예상되는 투자처가 있으면 하루면 빼서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투자할 때는 아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자금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투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인식입니다. 그 다음 김재경 소장님, 아까 집값 하락은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다. 이 플로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을 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 이자가 증가되고 따라서 매수가 감소하고 결국 집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플로우가 맞기는 맞는데 김재경 소장님의 의견은 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잡히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03년부터 이제 08년 노무현 정부 때 이때가 이제 금리 상승 때였는데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 시기 계속해서 금리 상승 때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경꾼 박진규님은 마찬가지로 경매 관련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경매 매각가율, 이제 경매 낙찰되는 그 가율이죠. 이게 2018년에는 감정가 대비 이제 79% 이랬었는데 2022년 4월에는 87.88%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9월, 최근이죠. 최근 이제 79%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이 경매의 낙찰가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의 원인, 박원갑 위원님, 매수자 변심, 집단 사고, 군집 행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자의 심리가 변했다. 심리가 변했다는 건데 이제 뭐 대세 하락이 됐든 이제 빙하기가 됐든 뭐 기사로 인해서 공포론이 일어났든 매수자가 변심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집단 사고를 하게 되고 군집 행동을 하게 되죠. 이제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퍼지고 그것을 하락의 원인으로 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까? 아무도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지금은 그래서 빙하기 초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사무장님, 총 4가지의 하락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정책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의 원인 김재경 소장님 심리 때문인데 부동산이 쭉 떨어질 거야 하면은 당연히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빙하기가 된 상태에서 근데 누군가는 팔아야죠. 어떤 사람이 파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원래 팔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금 계획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자금 계획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금매를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고 그게 거래되고 지금 그래서 하락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박진규님은 뭐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6개월 전에는 전문가들의 상승 하락의 비율이 50대 50이었는데 이제는 한 80%가 내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80%가 내린다고 그러고 결국 사람들도 80%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의 기간 박원갑 위원님 1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후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뭐 급하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천천히 빠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뭐 1년간 조정받을지 2년간 조정받을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게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뭐 1년, 2년 정도를 얘기했는데 뭐 1년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박원갑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전망을 들으면 뭐든지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이 전망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송 사무장님 1년 정도 하락한 후에 하락의 원인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는 이전과 달리 빠를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팔면은 아파트를 팔면은 다시 오른 것을 살 수 없다는 거를 이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재경 소장님 하락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인플레이션이 잡힌 후 부동산은 이제 상승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경꾼 박진규님은 예상을 안 했는데 이런 예상 자체가 내 역량을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기간이 짧다고 언급을 해줬는데 이 하락 기간이 왜 짧은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 박원갑 위원님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집단 사고 군집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근거를 댔고 일정한 패턴이 아닌 확 떨어졌다 확 올라갈 수 있다. 예전에는 뭐 사이클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게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군집 행동 때문에. 그 다음에 송 사무장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간 다시 가격을 회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1년 후에 금방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재경 소장님 시장이 꺾이려면 IMF 금융위기처럼 경기가 박살나야 되는데 지금이 과연 경기가 박살이 난 건가?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지금 잠시 침체가 온 게 아닌가? 이게 과연 박살날 정도인가? 그리고 미국이 통화량을 쫙 줄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까? 미국의 경기를 망하게 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규님은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11월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1년 뒤까지는 대부분 하락한다는 거는 모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물론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1년 후에 이제 반등이 되냐, 반등을 해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망입니다. 먼저 박원갑 위원님, 상승을 예측했는데 1년 조정 후에 상승 예상. 그리고 통화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뭐 1년이 아니라 뭐 2년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국엔 우상향한다. 통화 팽창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 인플레이션만큼 이 상승이 부동산 안정이 된 후에 한꺼번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사무장님, 23년 11월 이후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전에 하락의 원인 4가지를 말했는데 금리, 전쟁, 인플레이션, 정부 정책이죠. 이 4가지 하락의 원인이 1년 뒤에 하나씩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금리가 지금 급격한 인상을 하고 있는데 1년 뒤쯤에는 동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져서 전쟁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뉴스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쉽게 예측을 하는 건 어렵지만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잡힐 것이다. 잡히면은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지금 상승기 때 규제책인데 지금 이거는 현재 부동산 상황과 맞지 않고, 그래서 따라서 차근차근 이미 규제 완화를 하고 있죠.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완화가 돼서 계속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락의 원인 4가지가 하나씩 풀리면 당연히 상승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김재경 소장님, 상승을 얘기했는데 국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얼마를 쓰고 있냐. 21년도에 국가 예산 558조를 썼고, 그 다음에 22년 국가 예산 607.7조, 그 다음에 2023년 내년이죠. 내년 국가 예산이 639조. 이 국가 예산이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이건 결국 통화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꾼 박진규님, 상승할지 떨어질지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주거용 아파트는 금리와 연동되어 있다. 부동산 아파트 예상을 하는 것은 내 역량을 벗어난다. 외부의 관여를 받는다. 그 외부가 미국의 연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이 금리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미국의 연준이 정하죠. 그거에 종속돼서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정책. 이 부동산 정책도 우리가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무주택자.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야 하나. 박원갑 위원님, 이번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언제 사냐, 이 시기보다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얼마나 싸냐, 이걸로 판단해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송사무장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한 최소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의 자금 상황에 맞게 매수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하락의 원인들, 그런 불안 요소가 1년 후에는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하락장인데, 상승장에는 사실 좋은 매물을 얻기가 힘들다. 좋은 매물, 좋은 지역, 이 매물을 얻기가 힘들다. 지금 하락장에 좋은 매물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경 소장님, 부경꾼님 따로 언급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송사무장님,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반등을 한다. 서민에게 살 수 있는 조건 만들어줘도 사지 않는다. 정부 규제가 지금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규제를 풀어서 만들어주고 있죠. 15억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1주택자에 대해서 LTV 50%까지 완화해 준다든지,
그거는 지금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금 서민에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서민에게 이런 조건 만들어줘봤자 사지 않는다, 반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등이 되려면 현금이 많은 부자, 다주택자가 보통 돈이 많겠죠. 이런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규제 완화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언급을 안 했고요. 그 외에 추가 내용으로, 네, 박원갑 위원님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주 전망하기. 이게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전문가가 되려면.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영상에 출연하면서 나올까 나오지 말까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애매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확정적으로 누군가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된다, 자기는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송 사무장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언, 주식 명언이죠. 이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됐고, 그런데 지금 하락장에서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락에 무릎에서 사서 기다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고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바닥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 많이 떨어졌으면 사도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경 소장님,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겁니다. 안 봐도 예상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의 통화량이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죠.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액수가, 기존 통화량이 4조 달러였는데 이게 거의 2배를 넘어서 9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가 늘어난 건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이 긴축을 시작했는데 이 긴축이 고작 한 달에 9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950억 달러면 이제 총 통화량 9조 달러에서 1% 정도인 거죠. 물론 기존에 계속 이게 팽창하던 것이 주춤을 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상승하던 것이 예상을 벗어나서 이제 멈추기만 해도 영향이 당연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긴축하는 만큼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경꾼 박진규님, 투자용 아파트는 등락폭이 너무 커서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감당 가능한 거에서는 이제 사면은 당연히 상관없죠. 그거는 사실 실거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용 아파트는 영끌을 넘어서 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감당할 수 없게 상승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이고, 따라서 내 소득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사면은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력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언론기자 출신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전직을 한 케이스인데,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확실한 전망은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찾아보면 전망을 했던 이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상들은 있는데 거기서도 확실히 뭘 말하진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 사무장님, 경매 출신으로서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라고 합니다. 이 수백억 자산가는 되게 과거의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수천억 자산가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유 오피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시원 여러 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하고 있고, 풋살장 하고 있고, 실내 스크린 테니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펜션 사업 크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혜로 출판사, 출판업 책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행크 에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행크 TV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경 소장님, 투미부동산 컨설팅에서 이제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이 뭐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안이 전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집안 이제 자산을 통틀어서 세 자릿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이 투미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고 이 투미 부동산 중개 법인은 4개가 있다고 하고 이 투미 부동산 관련 이제 부동산 직원이 한 40여 명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경꾼 박진규님, 송사무장님과 마찬가지로 경매 출신이시고 이 이전에는 뭐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상가를 직접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경매로 전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고차원 경매로 유명을 하고 이 고차원 경매는 이제 그냥 경매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여러 개를 짜는데 혹시 임대가 안 되면 직접 사업까지 해버리는 그런 출구 전략을 짜서 경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이제 공유 오피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470 에듀 이제 온라인 강의, 경매 강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링코 노래타운이라고 주점 몇 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프존 파크 이제 스크린 골프장 하고 있고 올리앤 양식이라고 양식 음식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고파 빌리지라고 이제 푸드코트 하면서 이제 배달업까지 같이 하는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박원갑 위원님, 네, 빙하기 초입이고 대세 하락은 아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조정올 수 있지만 전망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사무장님 1년 후에 불안 요소가 해소될 것이며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김재경 소장님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안 올린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시장이 충격에 갈 정도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인가? 미국 망하게 할 것인가? 그거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각자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경꾼 박진규님 주거용으로 감당 가능한 아파트는 싸게 사도 된다. 하지만 향후 상승을 예측하는 그 투자로 사는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 투자로 할 거면 아파트가 아닌 상가, 수익형 부동산 해야 된다. 내가 예측 가능한 내 역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